여전히 지금은 너무 비싸다. 너무 이제 가격대가 사람들의 소득이나 주택 구매력 지수나 통화량이나 GDP 대비해서도 15에서 한 25%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만 지금 관심을 가져요.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로 대세 상승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은 투자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투자에 아주 발빠른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 아직은 택도 없고요. 좀 지금보다는 거품이 좀 많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여름이네요. 네, 여름이죠. 네, 네. 복장이 네. 다른 채널 대비해서 굉장히 좀 프리하게 나오셨어요. 아, 이제 또 반갑다는 너무 또 표시. 와이셔츠만 또 입으면 또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우리 김 작가님 패션 제가 비슷하게 지금 감사합니다. 반팔 모드로 오늘 저 사실 반바지도 입고 하고 싶은데 바지를 또 안 보이니까. 특히 바지를 안 보이니까. 네. 근데 또 이제 게스트분 중에서 이제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최근에 또 다른 채널에서도 유튜브 출연하셨다가 아주 뜨거운 시청자들 반응이 있던데 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고 요즘에는 사람들 심리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말이 많은 이유가 가격이 서로 다른 가격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통계 데이터도 있고 네. 또 호가 데이터도 있고 네. 뭐 실거래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이제 통계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들은 하락 중인데 일부 지역들에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동산 통계를 집계하는 곳들이 두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KB 부동산이 있고 한국부동산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를 보시면 요게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이 십자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데 자, 이 십자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지역은 없죠. 네, 다 지금 왼쪽으로 밑으로 다 빠지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지금은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 다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한국 부동산은 지수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조금 달라지는데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보면 일단은 영주시 같은 경우는 눈에 띄죠. 네,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송파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등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역들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이 이제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냐면 지금 한 4월 정도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4월부터 좀 보시면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 십자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움직이는 곳들이 보이죠? 용인시 처인구, 그 다음에 세종시, 수원시 영통구, 뭐 성남시 수성구 이런 곳들이 지금 매매가가 지금 꽤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쪽에 엄청난 호재가 있죠. 그쵸? 반도체 클러스터. 그래서 빠르면 26년 연말에 지금 착공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아마도 뭐 27년, 28년부터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보여주는 그 반도체 산업을 여기다 엄청나게 지금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인구의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락폭이 두드러졌고 또 이제 입주 물량이 작은 제가 세종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종은 입주 물량도 작고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고 미분양 별로 없고 또 누구보다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또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제가 세종이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세종 요 두 곳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상당수 지역들은 또 떨어지는 지역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매매가랑 전세가 바닥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기사도 좀 많이 본 것 같고 특히 송파구 쪽은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네, 매도 올랐다고 하던데. 자, 이거를 서울만 그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서울만 보도록 하겠고 올해 1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은 좀 더 그럼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3월 달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가장 오른쪽으로 많이 간 지역이 송파구죠. 그래서 송파구가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4월 10일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한번 보시면은 차트가 이래요. 여기서 이제 많이 내려갔다 이제 조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요게 지금 그나마 이제 어떤 가격 변화를 가장 잘 빠르게 반영을 하는 이제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 기준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호가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호가를 보시면 자, 3개월 사이에 지금 몇 프로 상승했죠?
16%, 16%, 14, 14, 11, 11. 지금 이쪽에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쪽 마포 쪽도 저희가 한번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 야, 오른쪽 아래 저거는 니치고에 붙어 있는 광고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월간 사용자가 좀 많이 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제 광고 위치. 네, 혹시 이제 리치고 광고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야, 이건 끌 수도 없네요. 이거는 끌 수 없어요. 예, 이거는 끌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우리 채널 계속 나갈 수밖에 없구나. 네. 자. 재밌네. 세대수를 가리지 않고. 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 공동력 부근을 봐도 네. 최근 이제 3개월 동안에 이제 이 최저고가의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네. 지금 16%, 네. 10%, 9%씩 오른 데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런 호가 데이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최근에 지금 매매가, 근데 매매가만 지금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매매가도 지금 보시면 3개월 동안에 10% 이렇게 호가가 상승한 데도 있고, 전세를 보시면 어때요? 전세 상승폭은 훨씬 더 크죠. 네. 엄청 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 온 게,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로는 조금 더 느리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호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확실히 지금은 단기 지금 반등장이 온 거는 맞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중요한 시점은 이제 반등이 어쨌든 왔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럼 이제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 건지, 네.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상승으로 가는 반등인 건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 맞아요. 또 다른 분들, 전문가분들은 아니다, 지금 사면 네. 다시 또 바닥으로 가는 거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여전히 지금은 너무 비싸다. 너무 이제 가격대가 사람들의 소득이나 주택 구매력 지수나 통화량이나 GDP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 대비해서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품은 저는 이제 빠질 수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이제 대중들은 지난 한 2, 3년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해요. 네. 근데 이제 지난 2, 3년이 작년에 하락을 많이 했지만 그전에는 너무 상승이 뜨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뜨거웠던 상승장 이후에는 또 이런 데드캣 바운스 장이 옵니다. 네,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반등이 뭐 6개월에서 아주 길면 1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언제처럼? 2009년처럼. 자, 2008년에도 이 금리가 오면서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많이 내려갔죠. 네. 그리고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다시 쏟아 부으면서 2009년에 다시 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0년서부터는 어때요? 계속 떨어졌죠. 13년까지. 그래서 지금도 이런 단기 반등장이 2009년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 지금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평가를 그럼 판단하는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게 소득이랑 네. 주택 구매력 지수랑 네. GDP랑 통화량 말씀하셨나요? 네. 네, 그럼 그거 하나씩 좀 답변해 주시면. 하나씩 좀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제 보시면 요 이제 파란색 선이 통화량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선이 아파트의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느는 속도만큼 아파트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단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역사적으로는 한 5년, 10년 정도를 보면 네. 결국 지나보면 맞는 말이었던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예, 정확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뭐 우리가 인구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본처럼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일본보다 훨씬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이 대세 하락 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방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수도권, 네. 특히 서울은 네. 더 인구가 몰려서 그렇게 네. 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서울과 지방 얘기는 일단은 놓고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는 이제 대세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의 기준이 뭐냐면 그게 바로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 파란색인 M2 통화량과 이 아파트 시가총액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꽈배기 꼬듯이 비슷하게 움직여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인구가 줄어든다 뭐하다 이거 우리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고요.
통화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냐.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통화량과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더 많이 풀렸으면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어느 없는 정도 올라가야지 그게 계산이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놓고 보면. 그렇죠. 돈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통화량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부동산도 그만큼 올라가는 게 네. 맞는 거죠. 뭐 짜장면 가격이 지금 옛날 뭐 몇천에서 지금 뭐 10,000원 뭐 그럼요. 8,000, 9,000원 하는 거랑 맞아요. 같은. 만약에 짜장면 펀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네. 거기다 투자했으면 지금 네. 대박 났겠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동산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M2 통화량 대비한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높으면, 즉 아파트의 시가총액 통화량보다 과도하게 높아지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탐욕에 휩싸여 있는 거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네,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밑에 이제 초록색이 지나면 그러면 이거는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을 때는 뭐 한 121%, 낮을 때는 한 뭐 96%까지 떨어졌었는데 2000년대는 너무 낮으니까 이때는 87%까지 더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너무 낮으니까 빼고 그럼 이제 96%에서 121%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거를 직전 고점을 코로나가 터진 2020년 3월 달에 딱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얘가 147%까지 갔고요. 그때가 21년 7월 달. 네,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가 통화량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47% 과도화됐고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128%예요. 자,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죠? 109%입니다. 자, 과거의 저점이 얼마라고요? 96%. 자, 그러면 128%가 109%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보다 최소한 15% 이상 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96%까지 떨어진다라면은 그러면 한 25% 이상 더 떨어져야 되고요. 통화량은 봤고요. 네, 통화량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식도 하시니까 버핏 지수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그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그런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나라의 경제 총량이 결국은 GDP잖아요. 네. 그 나라의 경제 총량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GDP와 그 나라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GDP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고평가, 밑에 있으면 저평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해서 이제 전 세계 최고의 또 주식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그럼 부동산의 버핏 지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GDP와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또 정확하더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07년, 8년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언제가 저평가였냐면 2013년 4월, 2014년 4분기. 그러니까 2013년과 14년 4분기. 요때가 가장 저점이었죠. 즉, 대한민국의 경제 총량 대비해서 아파트가 저평가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022년 1분기에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좀 떨어져서 9.2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역사적인 평균이 7.6이고, 과거의 저점이 6.3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총량인 GDP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높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얘를 봐도 지금 평균이나 역사적인 저점까지 떨어지려면 15에서 한 25%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소득 대비한 우리가 PIR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랑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서울의 이제 소득 대비한 지금 아파트 가격은 23.4년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을 23년 넘게 모아야지 내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집을 보통 사는 시기가 한 몇 년 정도 될까요? 뭐 대출 낀다고 치면 40대. 그쵸? 네, 40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 40에 집을 산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얼마 정도 쓰는 게 적정한 수준 같으세요? 네, 내 통장에 한 달에 500이 꽂혀. 그러면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 게 타당할까요? 200은 안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00이 거의 맥스죠. 40%. 그죠? 자, 그럼 40%를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23.4년을 0.4로 나누면 그러면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내 소득의 40%를 주택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23.4 나누기 0.4 하면 거의 60년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나이를 이제 40이라고 하셨지만 30대 중반으로 할게요. 네. 자, 35세 집을 사면은 60년 갚으면 몇 살이죠? 95세. 95세까지 평생 갚으셔야 내 집 되는데 네. 95세 때 내 집 되면은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이 과연 없겠죠.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고점에는 얘가 거의 27배까지 갔어요. 여기에서 지금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싸다라고 느끼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은 35세에 집 사면은 90살 넘어서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준이. 자,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몇 년이면 16년입니다. 16년. 그러면 16년 나누기 0.4 하면은 40년 정도 돼요. 자, 그러면 35세 때 내가 집을 사서 40년 동안 갚으면 70대 중반이 되겠죠. 그럼 70대 중반 돼서 내 집 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좀 슬프죠. 이거는 내가 75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냐면 2000년에도 12배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고요. 2014, 15년에도 12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12배면은 12 나누기 0.4 하면은 정확하게 3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럼 35세 때 집 사서 30년 갚으면 65세죠. 자, 이 정도면 어때요? 이 정도면은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타당한 정도는 PIR이 한 12배 정도 됐을 때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내 소득의 40%를 매년 쓰는 걸로 감안했을 때 이게 타당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소득 데이터를 보니까 소득은 증가하잖아요. 아, 그렇죠. 소득은 증가하는데 소득이 증가가 20년 만에 멈췄어요. 멈췄다고요? 네. 월급은 떨어지긴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저도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자, 이 데이터가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이 10분위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 10%,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10%, 10분위 통계 데이터를 매월 발표를 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시각화를 한 건데, 자, 요게 이제 사람들의 요게 이제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초록색이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빼고 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툭툭 올라갈 때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툭,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는 매년 1월하고 매년 7월이었어요. 7월은 뭐예요? 1월은 뭐 연봉 협상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걸 또 연봉 협사를 이제 또 반년마다 또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성과 평가를 1년에 2번씩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매년 1월 달하고 매년 7월 달은 어김없이 항상 올랐어요. 항상 2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자, 그런데 코로나 때 21년 7월과 22년 1월 달에 이 상승폭이 엄청나게 큰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때보다. 이 상승폭이 매우 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22년 7월 달에 올라야 되는데 내렸고요. 자, 23년 1월 달에 어때요? 못 올랐어요. 지금 소득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22년 1월 달을 고점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소득이 전혀 증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차트죠? 이게 2003년 1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거죠. 자, 이런 일이 지금 20년 만에 처음 벌어지고 있다.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글도 올리고 이렇게 했더니 또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사람들의 지금 평균 가지고 하지 마.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고소득자 통계 좀 보여줘라. 자, 제가 고소득자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10분이라고 합니다. 고소득자. 네.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 그 사람들의 소득을 보여주는 거를 이제 10분위 데이터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툭툭 이제 1월 달하고 7월 달에 항상 소득이 올랐어요. 자, 근데 22년 1월 달이 1,537만 6,472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득이 높았던 거죠. 엄청 높죠. 자,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혀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조차도 못 오르고 있다. 지금 23년 5월이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지금 1,358만 원입니다. 네, 지금 1,500에서 1,300대까지 지금 한 200만 원 지금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20년 만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소득이 좀 줄어들어도 우리가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많아지겠죠. 물가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이 지금 22년 1월 달 이후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물가마저 지금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모을 수 있는 자산이나 내가 이렇게 뭔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아주 지금 이상한 일이 지금 20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도 거의 20년 만에 최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호가도 올라가고 통계 데이터도 일부 올라가는 지역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여전히 없는 거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타난 건 맞지만 그건 금방 꺾일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까 네. 그 소득에서 궁금한 게 네. 코로나 때 좀 급하게 올랐잖아요. 네. 코로나 때 왜 급하게 소득이 올랐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는 네. 이게 잠깐 떨어진 게 네. 코로나 때 급하게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떨어지고 네. 다시 또 이제 우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로나 때 그렇게 소득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자산 시장의 버블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의 몸값이 올라갔죠? 네. 개발자들 몸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올랐죠. 그래서 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초급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막 연봉 6천, 7천씩 주고 또 네. 스카우트 하는데도 막 1년치 연봉을 막 땡겨서 주고 이런 경우가 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봉이 많이 올랐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어쩌면 정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러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또 다시 늘겠죠. 근데 이제 20년 만에 지금 두 분기 연속으로 지금 1월달 원래대로라면 22년 7월달이랑 23년 1월달에 연봉이 툭 올랐어야 되는데 전혀 오르고 있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20년 만에 처음 나타나고 있다. 뭔가 지금 이상실험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매월 데이터가 바뀌니까 이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2000년대랑 2010년대는 소득이 계속 올라왔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GDP 대비해서 저평가될 때가 있었고 소득 대비해서도 좀 PIR 기준으로 지금 12배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2020년대는 지금 소득도 증가폭이 지금 약해지고 있고 물가도 올라서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과연 2020년대에는 과연 아파트 시장이 저평가될 일이 없을까?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 대표님 말씀은 소득이 지금은 이제 어쨌든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다시 뭐 오를 수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올해와 그다음에 내년에도 안 좋다면 네. 지금의 이 반등은 정말 잠깐의 반등일 확률이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서는 높다라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이 증가해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네, 데이터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소득마저 이렇게 정체를 혹은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물가까지 지금 이런 물가 급등 형상은 저는 제가 살면서 처음이거든요.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막 점심값이 막 엄청 올라가고 지금 뭐 치킨이나 삼겹살 지금 비싸서 지금 섣불리 또 못 사 먹는 그런 집들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매수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집을 사는 건 굉장히 아직은 섣부른 선택이겠네요.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집값 떨어지는 건 한 15에서 20%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미니멈으로 15에서 20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이제 무릎 밑에까지 온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들 말고 이제 대다수의 상당수 지역들은 상당히 여전히 거품이 많고 한 15에서 20% 많으면 만약에 이제 PIR 기준으로 지금 23.4인데 저점이 얼마냐면 11.5예요. 2015년 1월 달이 서울의 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11.5면 23.4가 11.5가 되려면 몇 프로 하락해야 되죠? 반토막도 넘게 하락을 해야죠. 그냥 반토막이라고 치면 지금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돼야 되는 거고 30억짜리 아파트가 15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데이터를 만든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야, 여기서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보신 분들은 보신 시청자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된다라는 그림은 그건 이미 폭락을 한번 했으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만약에 이제 제 뇌피셜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소득이 계속 늘던 2000년대 초반에도 2014, 15년에도 PIR이 12배 밑으로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10년마다 이런 일이 항상 있었고, 그럼 2020년대에는 왜 이런 일이 없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2배까지 떨어지려면 지금보다 반토막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깁니다. 저도 안 믿기지만 데이터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더 심각한 게 지금 사람들의 소득이 매년 1월하고 7월에 늘어야 되는데 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집을 산 분들은 집값 반등은 왜 일어난 건가요? 아, 이거는 뭐냐면 왜냐면 제가 알기로 집값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 네. 쉽게 꺾이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2% 떨어져요. 1년 동안만. 이런 일은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둔촌주공이 사실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의 이 레고 사태, 네.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금융시장에 뭐 이제 자국경색 문제부터 상당히 뭔가 지금 분위기가 막 심상치 않았잖아요. 단기 막 금리도 막 올라가고. 근데 둔촌주공이 12월 달에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근데 청약 경쟁률이 2순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대1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둔촌주공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했냐면 8천억 정도 되는 단기 대출을 금리가 12%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엄청난 고금리로 3개월짜리 단기 대출을 끌어다가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출의 만기가 1월 19일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둔촌주공이 만약 그대로 내비뒀다. 그럼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을 거고, 그럼 실제로 이거를 계약까지 이어지시는 분은 더 작았겠죠. 그럼 미분양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럼 둔촌주공의 그 엄청난 자금 8천억. 그러면 여기는 많은 금융권들이 엮여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강원도의 레고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월 3일에 급하게 특별 부동산 대책을 펼쳐서 둔촌주공이 성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지금 반대급부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뜨거웠던 이 폭등장을 못 잊어서 여기에 지금 이 함정에 빠져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처럼 데드캣 바운스, 대세 하락 중에 잠깐 한 단기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반등 시기에 팔아야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대표님 말씀 듣고 보면 그건 또 아닌가요? 제가 이제 21년 10월 달에는 제가 자신감 있게 지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라, 그러니까 팔아라 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제가 그 정도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네, 그 정도는 얘기를 못 하겠고, 하지만 분명히 지금은 여전히 가슴 정도에 있다. 서울의 아파트 수준은 여전히 가슴 정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각자의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데이터는 최소한 15에서 20, 많게는 3, 4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부동산 이제 폭락이 이제 작년부터 가파르다 보니까 유튜브나 언론 기사 이제 사실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 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되거나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기사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최근에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관련한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 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또 상승하기 힘든지를 제가 데이터로, 그리고 지금 뭐 전세 사기나 역전세나 여러 지금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역전세 문제가 있고요. 역전세 문제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역전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지금 역전세 문제,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기 피해를 또 의도적으로 또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정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빌라나 오피스텔의 가격을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거는 차치하고 앞으로 이제 쏟아질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집주인들이 세입자분들에게 돈을 내줘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는 뭐 이제 당면할 문제 같은데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좀 대단지가 많은 잠실 대단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리센츠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센츠의 요게 이제 요 점 하나하나가 이제 실거래가예요. 자 이제 보시면 가장 높게 찍힌 게 지금 한 7억 정도까지 찍힌 것 같아요. 21년 11월 달에.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한 10억 밑으로도 전세가가 있었지만, 뭐 13, 14, 15억, 요때, 심지어 17억대까지도 지금 점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면, 지금은 한 10억에서 한 12억 5천. 지금 이제 호가를 좀 보게 되면,
9억 5천에서 지금 12억 5천까지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세가가 가장 높았던 게 이제 21년 초부터 네. 한 22년 한 9월 달까지가 전세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때 지금 13, 14, 15억까지 전세를 내줬던 분들은 지금 여기 호가가 한 10억, 11억, 12억 정도니까 그러면은 많게는 5억, 작게 해도 한 2, 3억 정도 내줘야 돼요. 자, 잠실 지금 리센치만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22년 9월 달까지니까 21년 초부터면은 올해 초부터 이게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럼 22년 9월, 10월에서 2년 더 하면 24년 9월, 10월이잖아요. 그럼 24년 9월, 10월까지는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세가 하락 문제 때문에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강남이 이제 좀 고가 지금 전세를 보면은 많게는 거의 10억까지도 내줘야 되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어디요? 예? 강남 가볼까요? 아, 강남. 예. 10억을 내줘야 된다. 예. 자, 예를 들면. 아니, 아무리 강남 살아도 10억을 내주는 건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한번. 여기도 이제 좀 고가가 많죠.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네. 서초구죠, 여기는. 네. 자, 이제 보시면 21년 10월 달에 최고가가 얼마에 거래됐죠? 24억입니다. 예, 30층을 지금 24억에 전세를 내줬는데, 지금 전세 호가가 얼마냐면 12억에서 17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15억 정도죠. 그럼 24억에서 15억이면 얼마 내줘야 돼요? 11억, 12억. 물론 이제 여기는 층수가 좋으니까 가장 최고가 받을 수 있게 17억이라고 치면은 24억에서 17억 빼면은 7억을 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자들이시니까 뭐 어느 정도 여윳돈은 항상 있겠지만 7억이라는 돈이 이게 않죠. 정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뭔가를 팔아야겠죠. 뭔가를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현금이 있거나. 현금이 있거나. 근데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7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5억, 7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를 보시면 자, 요 파란색 선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의 매물의 숫자입니다. 네네. 자, 매물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네. 자, 요때가 23년 1월 달이 5만 채 정도 됐는데 네. 지금은 6만 3천 채예요. 12,000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 거래량, 막대 그래프인 거래량이 느는 속도보다 팔려고 내놓은 매물의 숫자가 어때요? 더 많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밑에가 거래량이고 위에는 매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놓은 거죠. 그렇죠. 팔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량만 집중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보려면 시장을 정확하게 보려면 매물이 늘어나는 속도 대비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매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23년 1월 달 이후로 즉 아까 우리가 역전세 문제를 봤을 때 역전세가 21년 초부터 심해졌다 그랬죠. 그때가 이제 가격대가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2년 뒤에 갱신 기간이 돌아오니까 그때가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21년 초에 2년을 더한 23년 초부터 지금 집주인들이 지금 집이라도 팔아서 지금 돈을 내줘야 되니까 지금 매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건 24년 가을까지 이 현상이 이어질 거다. 자, 그러면 시장에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는 이런 매물들이 24년 가을까지 계속 많아지는데 과연 대세 상승이 올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자, 하지만 이제는 매매 시장은 그런데요. 전세는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이 지금 뭐 전세 제도가 뭐 끝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전세 시대 끝났다.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전세대로는 필요한 제도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는 지금 매매 거래량은 작잖아요. 근데 전세 거래량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매매 거래량이 작으니까 뭐 전세든 월세든 어느 쪽으로는 가야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의 전세 거래량입니다. 전세 거래량은 최근 어떻게 됐죠? 높았는데요. 네, 역사상 가장 많은 전세 거래가 터졌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좀 떨어지고. 근데 요거는 아직 다 집계가 안 된 거예요. 요거는 지금 실거래가가 이제 계속 이제 하루하루 또 집계가 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집계되는 거는 이제 3월 달까지고요. 그래서 좀 더 지나면 4월 달 데이터도 그쵸. 더 올라올 거고 될 거고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아직은 신고가 다 안 된 것들이. 신고되고 반영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그 때보다 사람들이 전세 매물을 많이 계약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세 거래량이 저렇게 많아지면 네. 저 전세가가 다시 또 올라가면 네. 다시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좀 지지하면서 네. 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네, 아주 정확한 얘기 하셨어요. 네.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매매가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게 전세가였는데요. 네. 자, 전세가 이제는 거의 무릎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보시면 매매는 이렇게 매물이 많아지는데 전세는 보시면 매물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계속 늘고.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거래량이 늘어나느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 오르겠죠.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또다시 매매 가격이 올라갈 거냐? 네, 자,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것도 제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전세가와 서울의 매매가의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 서울의 전세가는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죠. 네. 근데 아파트의 매매가는 어때요? 전세가 올라올 때도 안 오르고 계속 떨어지죠. 네, 계속 떨어지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3년 10월 달에 바닥 찍고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나서도 한참 뒤에 매매가가 반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매매가 오른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1년, 2년 있다가는 매매가가 오른 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은 갭이 너무 심하고 전세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전세가를 보면은 저는 거의 전세가는 바닥 쳤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면 아까 이제 리센츠 예를 들었는데 리센츠의 전세 가격을 우리가 한번 데이터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한 10억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면 지금 19년에도 어때요? 8억 5천 거의 9억씩 했죠. 그러니까 이때랑 거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때 가격은 16, 17년에도 8억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높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거품이 거의 상당수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리센츠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제 매매가는 어때요? 매매가는 보시면 이 거품이 여전히 지금 빠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지금 상당히 거품이 많이 빠져서 그래서 전세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 매매가는 떨어지면서 뭐가 또 가까워지죠?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뭔가 부동산 투자에 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 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이 집값이 더 가파르게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번에 3번 연속 동결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6월에는 네. 아마 동결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고 네. 안 하더라도 어쨌든 거의 고점에는 다 왔다는 거는 이제 대표님도 공감하실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좀 네. 괜찮은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경제나 이쪽 책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 박정훈 기자님의 이제 자이언트 임팩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 KBS 박정훈 기자님. 그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진짜 위험한 시기다. 진짜 위험은 그때부터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위험한 시기는 금리를 인하할 때부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주식도 날아가고 부동산도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 왜? 작년에 하락을 불러왔던 게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데이터고 한국의 요게 빨간색 기준금리 데이터인데, 자, 미국이 계속 올리면 한국도 따라서 올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못 올린 거죠. 왜냐하면 미국 따라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는 부동산이 난리 나죠. 그렇죠.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6년 7월 달부터 멈췄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부동산은 언제부터 하락을 시작했죠? 2006년부터 하락했어요. 기준금리가 멈추면서부터 기준금리가 하락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하락을 했냐면 2007년 여름, 가을서부터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이.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갈 줄 알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실제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2007년 가을, 2008년은 어떻게 됐죠? 다 박살이 났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뭐가 심각한 겁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네.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이 저는 진짜 위험한 시기는 그때부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언제부터가 기회냐? 바로 이때입니다.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 금리 인하를 멈췄을 때. 요 최바닥 부분 있죠. 아, 금리 인하를 멈췄을 때? 네, 금리 인하를 멈췄을 때. 그때로 따지면 2009년 초반. 이때가 바로 조로의 매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로의 매수기 얘기해 주셔서 그럼 금리 인하 멈췄을 때 말고는 또 뭐가 있는데? 금리 인하 멈췄을 때 말고 우리가 아까 뭐 주택 구매력 지수나 PIR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봐야죠. 네.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일단은 싼 저렴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지금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많으시고 1주택자 분들이 더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은 소수지만 주택이 많은 거죠.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부동산 시장이 언제 바닥치고 올라가냐? 이 다주택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 그때에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취득세가 중과죠. 자,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잘 못 봤습니다. 네,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뭘 잘 모르시는 무주택,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하지만 또 팩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만 지금 관심을 가져요.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로 대세 상승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은 투자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투자에 아주 발빠른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 그때가 과거에 언제였냐? 2013년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풀었어요. 그때 정도 되면 강남 3구에 대한 규제도 이미 싹 다 풀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정책까지 있었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예 한시로 아예 면제를 해줬어요. 다주택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바로 세금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물지 않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래서 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뭐 7,000건, 8,000건 이런 거래량이 1년 이상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1년에서 계속 거래량이 터져요. 이럴 때가 바로 다주택자들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자,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어때요? 늘었다고는 하지만 평균에 지금 반밖에 안 돼요. 여전히 지금은 다주택자는 전혀 뛰어들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잘 모르시는 이런 분들만 지금 조금씩 사고 있다. 그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이제 어떤 카드들을 나왔을 때 다주택자들은 막 뛰어들까요? 일단 세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의 찐하락이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하락이 단기간에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위기 이후 때처럼 3년, 4년 동안 천천히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강남 4구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묶어놨는데 이것도 다 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규제를 또 과감하게 풀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말로 정말로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을 살 거고 그리고 그분들 따라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상승 또다시 코로나 때처럼 또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 공포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뭐 이렇게 좀 내 집 마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데이터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택도 없고요. 네, 한참 좀 지금보다는 거품이 좀 많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PIR은 네. 몇 대 정도부터 이제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제일 바닥이 한 12 정도였나요? 네, 12. 그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건 너무 안전지대니까. 너무 안전지대죠. 거기에 안 갈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안 갈 수 있죠. 안 갈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평균이 16배, 네. 저점이 12배니까 중간 정도는 14배, 서울 기준으로는 14배 정도
됐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사봐도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혹시라도 12배까지 온다. 영끌하세요. 그럴 때 영끌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영끌은 이럴 때, 네. 오를 때가 아니라. 네. 자, 그럼 요즘에 그러면 용산구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 강남 3구 어쨌든 용산구가 서울의 최상급지인데 네. 송파구는 조금 이제 많이 빠졌다 반등했고 근데 강남구 서초구도 좀 그래도 잘 지켰는데 용산구는 특히 거의 떨어진 게 없었다. 네, 용산구 한번 이런 얘기를 데이터로 들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건 또 데이터가 이야기해 주니까요.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한 게 이제 22년 초부터입니다. 그래서 22년 1월 달부터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용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용산구가 색깔이 지금 주황색 같은 건데 용산구가 지금 몇 프로 빠졌냐면 매매가는 한 8%, 전세가는 19%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지금 한국 부동산은 주간 데이터 기준이고요. 자, 22년 1월 달부터 제일 적게 매매가가 빠진 데는 어디예요? 서초 강남입니다. 그 다음에 송동구, 양천구, 용산구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용산구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빠진 게 아무래도 이제 노도강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딱 노도강이 14에서 17%까지. 여기가 상승할 때 되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또 상승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30 세대들이 사실은 영끌에서 살만한 또 만만한 지역이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또 하락을 할 때 굉장히 크게 또 하락을 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용산구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서초구가 가장 적게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KB 부동산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KB 부동산 데이터 기준으로 보니까 누가 제일 적게 빠졌어요?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용산구는 보시면 0.58% 빠졌어요. 네, 빠진 게 거의 없다. 지금 22년 1월 달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용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에 그 용산공원 옆에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네. 주상복합. 네. 자, 용산의 아파트고요. 자, 세대수가 이제 1000세대 이상짜리 좀 대단지, 정말 이제 진짜 찐 대단지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요쪽이 또 있고, 요쪽이 있는데. 센트럴파크 한번 볼까요? 센트럴파크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매매가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제 거의 한 40억까지 갔었는데, 40까지 갔었는데, 지금 한 32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하네요. 네, 그리고 실거래가가 실거래가가 정말 없었네요. 자, 보시니까 어때요? 실거래가가 정말 뜨문뜨문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거의 진짜 하나도 빠진 게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죠. 야, 근데 진짜 대단지인데도 거래량이 정말 없네요. 이게 48평형이 500세대가 넘어서 얘가 이제 가장 많은 세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라는 거는 와, 진짜 여기 사시는 분들이 거의 이사를 안 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그리고 여긴 또 가장 좋은 입지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지금 빠진 게 거의 없네, 이렇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주변에 이제 이 호재들이 어때요? 이제 보시면 뭐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이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용산은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저는 용산입니다. 요거 용산을 가지고 또 누군가 저한테 요 얘기 해주셔서 와닿았던 게 지금 용산이 이제 농담으로 뭐 대통령이 찍어준 자리다. 대통령 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용산은 여기서 버텼으니까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용산이 집값이 떨어질 때 안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집을 사야 될 때는 그건 1주택자 본인이 용산에 살면 좋은 거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살 때는 떨어진 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게 낫다. 이거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일단 이 용산에 이 빈 땅이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되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용산의 뒤편이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개발이 안 된 이런 데들이 이렇게 큰 땅이 서울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엄청난 이제 대단지가 들어오게 될 거고 용산역 바로 옆이고 또 주변에 호텔이나 이런 기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한강도 보이고 요 옆에 엄청난 또 공원이 이렇게 딱 또 자리가 잡고 있죠.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자,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괌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었죠? 뭐죠? 엄청난 지금 이상기후.
그래서 올해도 지금 서울에 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 거라 그러잖아요.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폭우, 태풍이 막 오고 있고.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네. 강남, 소초. 네. 자, 그래서 이쪽이 강남역에 보면 이제 지대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네. 막 물이 고이고 네네. 그래서 아파트가 침수가 되고 맞아. 건물이 침수가 되고 맞아요. 사람이 죽고 맞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네. 이거는 이제 작년 한 번 처음이잖아요. 강남역에서 비 때문에 죽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이거든요. 전혀 상상치 못한.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침수되는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네. 근데 제가 실제로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그때가 한 8, 9시인가? 근데 저희 직원들 중에서 여전히 이제 퇴근을 못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저쪽 이제 교대역 인근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거기가 다 침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아예 꺼낼 수도 없고 애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이거 그 직원을 또 두고 집에 가서 저도 찝찝한 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야, 우리 그냥 오늘 밤 우리 저기 막 같이 숙소 잡아서 같이 거기서 그냥 비를 좀 피하자. 네, 그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용산이에요. 용산. 왜냐면 그러니까 용산은 침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용산구 쪽이.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해서 가보니까 강남역이랑 너무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침수로부터 상당히 좀 안전한 지역대가 저는 이쪽 용산구 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침수가 많은 강남, 서초,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강남, 서초 모든 지역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침수가 좀 취약한 지역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강남, 서초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용산 쪽으로 저는 더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고 또 이 미개발이 된 이 엄청난 땅 여기에 공원 그리고 한강 그래서 앞으로 용산이 상당히 많이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보다 그 더 위에 있는 입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저는 단기간에는 안 될 거고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그렇게 해서도 사실은 바뀌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학군이 맞아요. 강남 서초가 되게 네. 좋은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는데. 하지만 비슷한 수준까지는 지금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구는 용산구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용산구랑 지금 또 성동구. 우리가 사실 성동구도 그렇게 좀 좋은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성수동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동구에 사실 성수동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준공업지대여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주거용으로 이렇게 곽강받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근데 고급 이제 아파트 주상복합대 생겼죠. 뭐 트리마제, 그렇죠. 갤러리아 포레. 그렇죠. 하나 뭐였죠? 바로 옆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제 트리마제, 그 다음에 아크로포레스트. 예. 그래서 이런 좀 비싼 대규모 평형대가 들어오면서 성수동 살아 이러면은 이제는 강남급 못지 않은. 그렇죠. 자, 근데 이제는 용산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강남 서초가 여기서 더 입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보다는 용산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 보니까 또 부동산 집값이랑 가계대출이랑 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고 가계대출의 근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금리 인상이 우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방 오지 않아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이후에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연체율, 기업들의 연체율, PF 대출의 연체율.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의 이 여파가 지금 서서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이 GDP 대비해서 지금 둘 다 100%를 넘어섰잖아요. 이미 대출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의 여파들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들어 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미국은 이미 이제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도 이미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봐요. 자, 최근에 보면은 무슨 하모모 이런 연예인의 건물 지금 뭐 100억짜리 영끌해서 샀는데 그죠? 이런 기사들 또 아주 유명한 이제 연예인 부부가 강남에 지금 건물을 거의 1,000억 정도에 샀는데 이거를 또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또 매물로 지금 내놓고 근데 전혀 팔리질 않죠. 매물 나왔나요?
네, 매물로 진작 나왔고요. 근데 안 팔리고 있나요? 안 팔리고 있죠. 아무도 지금 거들떠보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가수와 연예인 부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금리가 너무 싸니까 금리가 너무 싸고 모든 자산이 막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상에 빠지는 거죠. 건물, 꼬마 빌딩 가격이 영원히 올라간다. 그리고 대출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임대료가 2억이 나오는데 대출이자가 1억 5천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5천만 원의 수익이 남고 건물이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연 임대료가 2억이 나왔으면요. 건물의 가치가 100억이 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알아봤었는데 수익률이 2%가 안 되더라고요. 1% 후반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한 1,500만 원 하던 지금 대출 이자가 얼마로 늘었을까요? 한 3천 정도는 아마 늘었을 겁니다. 근데 임대료는 그렇게 오르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우리가 LTV로 묶어놓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은 어때요? 70% 심하게는 8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또 금리도 너무 싸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계속 저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거다. 이거는 금리가 멈춘다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기는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동안 이제 폭탄이 안 터졌는데 이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지금 6개월에서 18개월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실제로도 제 주변에 뭐 이렇게 영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건물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을 보면은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이자가 너무 지금 비싸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100억대 건물이 아니라 500억대, 1000억대면은 근데 제가 여기 그 가수와 배우분은 원래 각자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고 더 좋은 비싼 건물을 산 걸로 아는데 그게 패착이었던 거죠. 그때 쉬었어야죠. 그냥 팔고 딱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언제 사야 되느냐. 자,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앞으로 저는 올해 연말 내년부터 이제 엄청난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그 기회를 저는 어디에서 보느냐? 바로 경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건물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이제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대금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2020년 7월 달부터 22년 6월 달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고 가장 정점일 때가 21년 6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가장 많이 팔았죠. 자, 이때 금리가 가장 쌌죠. 이때 사신 분들은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계속, 물론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있으니까 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버티지 못하고 이것들이 경매에 나오겠죠.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24년, 25년은 저는 엄청난 경매의 전성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경매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자금적인 여유가 되시거나 지금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어때요? 뭐 이제 세금적인 이슈가 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매로 인해서 가격이 아주 또 싸게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두시면 저는 또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거 경매 쪽에 지금 엄청난 기회가 좀 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매로 만약에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거네요. 경매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일부 지역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매가 좋은 거는 뭐냐면 이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입찰가를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의 입찰을 받으면 앞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해도 괜찮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면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오른 게 없거든요. 여기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면, 자, 실거래가를 보시면 지금 평당 한 400 정도 돼요. 평당 400. 근데 이 가격은요, 2011, 12년 가격이랑 거의 똑같아요. 오른 게 없어요. 좀 오르다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군산의 미래를 상당히 저는 밝다라고 보는데, 군산 옆에는 뭐가 있죠? 새만금이 있는데, 자, 새만금은 어떤 사람의 메카냐면 2차 전지의 메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만금 공장, 군산 공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이 지금 계속 공장을 짓고 있고, 최근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뭐 지금 2차 전지에 이제 아주 주도주로 뭐 엄청난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최대 8천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다. LNF인가요?
그렇죠. 네이버에 지금 최근에 검색하시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LNF가 거의 뭐 8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만금의 공장을 짓고 있고, 이거를 보시면 자, 새만금 옆에는 거주지가 군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군산은 지난 십몇 년 동안 오른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랑 경매까지 결합을 해서 하시면은 뭐 저는 이제 엄청난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 살짝 깨알 또 홍보를 좀 하자라면은 저희가 이번에 그 아파트랑 오피스텔 뿐만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의 가격도 이제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AI 기술로 적정 추정가를 다 만들었어요. 네, 나오나요, 건물 가격이? 네, 이제 나옵니다. 6월 초중반 지나고.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 그리고 모든 거의 가격을 다 알다 보니까 경매까지 이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뭐 옥션 회사들이 많은데 저희 리치고에서는 옥션 정보. 그러면 얘가 지금 적정 가격, 호가, 실거래가, AI 추정 가격 우리는 다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이 적정 가격 대비해서 최저 입찰가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진짜 뭐 사업만 아니면 저도 이걸 좀 데이터 활용해서 제가 경매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많이들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은요? 청약은 요즘 청약에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청약은 제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요.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야 됩니다. 가격을 우리가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희소성이에요. 근데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새 아파트가 들어서요. 가고 싶죠. 여기에 대한 수요도는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등포 자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잘 됐고요. 자, 그래서 그런 청약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현재 시세보다 최소한 10에서 15%는 싸야 됩니다. 분양가가.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 최소한 10에서 15% 더 싸면서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 이런 거는 제가 말리고 싶진 않아요. 그 정도는 그냥 영어로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대표님은 이제 하락세 남은 게 15에서 25%니까 뭐 10에서 15%면 거의 뭐 그래도 거의 발목. 그렇죠. 그리고 최악을 감안을 해도 뭐 한 3, 40%인데 신축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저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대세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냐? 무조건 신축 사셔야 됩니다. 신축이야. 신축. 왜요? 자, 왜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면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더 이게 좀 심각한데, 자, 이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9년,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도 입주문이 계속 없죠. 계속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사가 무서워서 못 짓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때는 물가 급등 현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물가가 너무 높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 이 건설사 임원분하고도 제가 얼마 전에 미팅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1년 동안만 원자재 비가 지금 25%가 올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만요. 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요 정도 지금 입주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6년부터는 우리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건축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사업성이 안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다. 자,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 않으면 새 아파트 짓기가 더 힘들죠.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택지 개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 저는 그러니까 이게 10년에 한 번 올까만 너무 좋은 선택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새 아파트가 청약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가격보다 10에서 15% 싸다라면 그 정도는 그냥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미분양 주택 증가폭은 좀 둔화되었다면서요? 미분양이요? 미분양 한번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미분양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이 최근에 또 이렇게 쑥 늘어나서 지금 다시 조금 지금 감소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지금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둔촌 주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한 거죠.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제 2008년에 이제 급락이 오고 미분양이 이렇게 지금 쌓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은 안 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부동산이 하락했던 거는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던 거지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졌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 연준에서도 경기 침체가 지금 올 가능성이 뭐 아주 높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라면은 미분양은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분양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미분양의 증가세가 분명히 이제 주춤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대표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또 데이터로 말씀하신 분위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서울만 너무 늘 보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인천과 경기 오늘은 좀 5대 강렬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경기는 좀 어떤가요? 오늘 서울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 알겠습니다. 경기도 한번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경기도의 지금 매물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가 지금 이제 매물이 아까 서울보다는 매물이 좀 덜 늘어났죠. 증가 추세긴 하지만 최근은 다시 살짝 또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급격하게 지금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전세가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찾아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인천은 이제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인천은 지금 매물이 여전히 지금 다시 조금 늘어서 최근 한 4, 5월 달은 조금 횡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로 보면 와 인천은 자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전세 매물이 어떻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도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화될 수 있겠다 조만간 이렇게 가늠이 좀 되고요. 자, 엑스퍼트에 들어가서 일단 경기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경기도도 지금 이제 보시면 역사적인 평균 PIR이 이제 8.7, 저점이 이제 6.7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이 10.9예요. 여전히 지금은 좀 높고요. 그래서 10.9가 8.7이 되려면 한 거의 2 정도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20% 가까이 좀 빠지거나 아니면 요 이제 저점까지 떨어지려면 뭐 한 30% 이상 좀 하락이 좀 와야 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도도 지금 보니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 없다. 그리고 요 수준이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이제 안 좋은 이런 수준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데이터를 보니까 경기도도 지금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고 요 빨간색인 매수세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살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파란색이 매도세인데 매도세가 출렁출렁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고 빨간색이 매수인데 출렁출렁해서 올라오죠. 이때가 언제예요? 14, 15년입니다. 이럴 때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절인데 자, 지금 여전히 어때요? 이 매수세가 거의 살아나지를 못하고 바닥에 빨간색이 완전 붙어 있죠. 자, 이런 상황하에서는 매도세가 좀 줄어든 것 뿐이지 매수세가 여전히 지금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거고요. 자, 그다음 입주 물량은 이제 전체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입주 물량을 보니까 입주 물량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나 인구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25년에는 확실하게 줄어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24년 하반기나 25년 상반기쯤에는 뭔가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번 물론 정확한 건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매매 거래량을 좀 보니까 여전히 경기도도 평균보다는 여전히 좀 못한 이런 거래량을 좀 보이고 있고요. 미분양도 증가하다가 조금 지금 감소 추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조금 거품이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경기도도 조금 좀 더 하락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 한 24년 하반기나 25년 어느 즈음에는 조금 반전을 좀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 때문에 이제 하락을 많이 했던 인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도 지금 이제 소득 대비 지금 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이 7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10%만 빠져도 평균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하락이 훨씬 더 가팔랐고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싸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 정도만 떨어져도 역사적인 평균이니까 뭐 나쁜 수준은 아닌데
혹시라도 좀 더 바닥을 논해보실 분들은 한 5.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6배라고 치면 이 정도 더 빠져야 되니까 지금보다도 30% 정도. 그래서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는 여전히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천도 주택구매력지수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 좋죠. 그래서 여전히 인천에도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자, 인천도 어때요? 인천도 수급이 여전히 매수세가 없죠. 자, 이때 보이시면 2014년 이렇게 툭툭 올라오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매수세가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럴 때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빨간색 이 매수세가 완전 바닥에 붙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좀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보니까 22년, 23년이 어떻죠? 엄청나죠? 엄청 많습니다. 올해도 지금 남은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23년, 24년, 25년도 작지 않습니다. 네, 이때도 계속 평균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가격이 어떤 다른 지역보다 많이 급락을 했고요. 인천은 만약에 이제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겹친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기회가 저는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년이 되면 이미 이제 이 엄청난 입주 물량이 이미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가격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0% 떨어지면 이제 네. 매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미분양은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제 책에도 제가 썼고요. 이렇게 증가하던 미분양이 3개월 연속 계속 하락할 때, 그때가 절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여전히 지금은 많고 앞으로도 분양이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수가 좀 감소하다가 인구수가 21년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양호한 거죠. 네, 그래서 인천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러워 좀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투자는요, 가장 안 좋은 데가 사실은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과 대구가 입주 물량 때문에 사실은 그 하락폭이 어느 지역보다 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투자의 기회만 잘 잡으면 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경매까지 결합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역설적이게도 앞으로 1, 2년 후에는 인천과 대구에서 이런 투자로서 가장 큰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산 대구로 가볼까요? 그러면? 부산 대구로 가볼까요? 오늘 뭐 거의 전국을 그냥 다 훑네요. 네.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퍼가 8.2 정도 합니다. 퍼가 아니라 PIR이. 네, 이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여전히 8배 정도 되고요. 역사적인 평균 6.5입니다. 네. 6.5. 자, 그럼 6.5면은 뭐 2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한 25% 정도. 그래서 한 소득 증가분 감안하면 20% 정도 떨어지면 이제 평균 정도. 아마 이제 2008년에 뭐 이때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요. 2014년에 저점이 5.4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보다 한 3 가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30% 가까이. 그래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주택구매력 지수를 보니까, 와, 부산은 주택구매력 지수가 어때요? 안 좋았을 때가 거의 없었죠. 지난 20년 동안 항상 얘는 일부 시기만 빼놓고 항상 초록불이었어요. 네. 즉 무슨 얘기냐면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황색의 매매가가 어때요? 계속 올라오죠. 네. 수도권처럼 하락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택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부산에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가격이 좀 하락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좀 더 암울하네요. 지금 아까 서울, 경기, 인천은 요 매도세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보였는데 네. 부산은 어때요? 거의 안 줄었죠. 근데 매수에는 빨간색 완전 바닥에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여전히 부산은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지금 요게 이제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인데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대구, 부산, 인천입니다. 근데 인천보다 더 안 좋은 데가 부산, 대구예요.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 좀 점검을 할게요. 와, 이렇게 보니까 부산은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데 25년하고 26년까지도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좀, 물론 폭탄까지는 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좋은 측면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입주 물량, 입주 폭탄 문제인 대구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구는 지금 PIR이 6.7배 정도 됩니다. 네. 6.7배 정도 되고 역사적인 평균이 5.9예요. 와, 그러면 지금 1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럼 한 10몇 프로 떨어지면은
평균 정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적 가격이냐? 2015년 수준이에요. 아, 이렇게 보니까, 대구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010년대가 이제 제일 쌌는데, 요때가 이제 소득 대비해서 이제 4배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4, 15년, 뭐 요때, 그러면 한 5 정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도, 대구는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기준으로는 최소한 100이 넘었을 때, 그리고 좋은 거는 110이 넘었을 때, 이때가 대구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도 여전히 매도세가 여전히 많아요. 매수에는 여전히 안 살아나고 있고요. 와,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이 줄어드네요. 갈수록 줄어드네요. 자, 그리고 내년까지는 조금 있는데 25년부터는 어때요? 자, 대구 분들에게 이제는 제가 조금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21년에도 이제 대구, 인천 입주 폭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이제 대구의 데이터를 보니까 대구는 일단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길게 봐도 한 1년 정도만 좀 참으시면, 그래서 내년 뭐 여름이나 늦어도 내년 연말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대구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좀 좋은 시절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투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내년쯤에는 우리가 한번 대구에 좀 데이터를 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경매까지 결합을 한다라면은 올해 뭐 가을 연말 정도에 저는 도전을 해봐도, 왜냐면 경매를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많은 지역을 봤지만 대구가 좀 매력적으로 지금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울산 가볼까요? 울산 가볼까요? 자, 울산을 보시면 울산은 지금 이제 소득 대비해서 6.2배까지 떨어졌고요. 자, 지금 평균이 5.7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얘도 이제 거의 다 왔고, 아마 이제 보시면 2010년대 초반이 2014년에 5.3,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이제 5.4까지 되니까 5 초반대면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5 초반이면 지금보다 1 정도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 초반 떨어지면은 이제 거의 바닥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라면은 지금 울산의 지금 부동산 가격도 거의 지금 한 무릎 정도까지, 무릎에서 한 뭐 허벅지 살짝 사이? 그래서 조금만 좀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니까 이걸 보니까 또 한참 멀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 이제 너무 좋았고, 뭐 중간중간 이제 그나마 괜찮을 때 14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매도세가 어때요? 급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매도세가 뭐 서울, 경기, 인천도 좀 계속 줄긴 하지만 지금 광역시까지 넣어서 보니까 울산이 매도세가 가장 많이 지금 줄고 있고, 매수세가 아직은 안 붙었습니다. 네, 아직은 좀 안 붙었고요. 자, 그리고 입주 물량을 보니까 없네요. 그나마 이전에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만 조금 있고 내년부터는 또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광역시 중에서 대구보다 더 매력적인 곳이 누구다? 울산이다. 이제는 울산이 그동안 울상이었는데 앞으로 우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우상. 네, 그래서 울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울산은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상당히 이제 저평가 수준에 들어오고, 앞으로 입주 물량이 별로 없고, 지금 이 매도세가 이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가장 좀 투자 기회가 지금 빨리 올 수 있는 광역 지역은 저는 울산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광주를 보시면, 광주는 지금 이제 PIR이 6.1입니다. 아직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아직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 4.6인데, 그러면 6.1이면은 한 1.5 정도 더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한 20% 정도. 그래서 요때 데이터가 또 한 평균이 한 2015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15년 정도 수준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한 20% 정도만 떨어지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와, 이걸 보니까 또 주택 구매력 지수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보시면 뭐 2005년, 6년 뭐 계속 집을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었고, 지금은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요게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는 꽤나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매도세가 어떻죠? 전혀 줄어들지 못하고 있죠.
매수세는 여전히 바닥에 있고요. 즉 시장 상황이 여전히 지금 안 좋다. 예, 그나마 지금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는데도 시장 상황이 안 좋네요. 자, 입주 물량이 올해 지금 거의 역사상 거의 최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 하에서도 지금 살 사람이 거의 없고 팔 사람만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매수 심리가 이제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요. 이게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으면 전세 수급 지수 데이터가 원래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 수급 데이터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급 데이터마저 별로 좋지 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봤을 때는 조금 광주는 조금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대전 세종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조금 이걸 달라서 따로따로 한번 볼게요. 자, 세종은 이미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미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종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PIR을 이렇게 길게 보면 안 맞아요. 자, 그래서 한 2015년 정도서부터 PI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2015년이 이제 한 5 정도 됩니다. 5. 그리고 이제 한 18년, 19년 요때가 이제 한 8 정도 돼요. 자, 그럼 지금 이제 10.5잖아요. 자, 그리고 그 평균이 9.6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1도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감안해서 그럼 2017년 6.5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이제 한 4 정도 더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놓고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좀 비싼 구석이 있는데 일단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도 세종은 시계열 데이터가 짧아요. 왜냐면 신도시다 보니까. 자, 근데 비교를 해보면 서울 다음이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대출거래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제일 오고 그 다음이 세종이에요. 그만큼 세종 집값이 어디보다 비싸다? 경기도보다 비싸다. 그래서 세종 집값은 굉장히 비싼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세종이 지금 매도세가 많이 이제 줄었고 매수세가 좀 살아났다가 다시 또 줄고 있어요. 살아났다가 지금 다시 또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세종이 좋은 건 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단기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세종은 또 인구수랑 세대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종은 일자리도 증가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몰리고 있고, 근데 입주 물량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이 지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 세종이 집값이 좀 비싼 것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더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저는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엔 대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득 대비해서 정말 2015, 16 요때는 6배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7.4배로 여전히 조금 높죠. 근데 평균 6.5니까 한 1 정도 되는 거니까 한 10% 초반 정도 떨어지면 이제 평균이고 한 20% 떨어지면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렇게 이제 녹색불이 들어오는 120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전도 매도세가 좀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또 올라가고 있고요. 매수세는 여전히 이제 거의 바닥이죠. 거의 지금 매수세가 아예 없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입주 물량을 보니까 어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게 뭐냐면, 자, 세종하고 대전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봐요. 생활권이 같으니까. 자, 근데 세종은 올해도 입주 물량이 작고, 대전도 올해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에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전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많아지죠. 그럼 이 입주 물량이 세종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겠죠. 당연히 미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보자라면은 입주 물량을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종하고 대전을 지금 같이 묶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23년 올해가 확실하게 입주 물량이 좀 작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꽤 좀 많아지죠. 25년하고 26년은 뭐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자라면 여전히 이제 세종이나 대전이나 조금 거품이 좀 더 빠질 필요는 있고 25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이 그렇게 염려가 없기 때문에 한 24년 하반기나 25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좀 최적의 매수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랑 5대 강력
시까지 네. 점검해주고 리치고 대표님. 네. 리치고 서비스는 지금이 한 어느 정도 사용자 확보하고 있죠? 지금 이제 월간 한 80만 명 정도가 네.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앱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앱이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6월 초중반에 이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의 AI 추정 가격을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뿐만이 아니라 AI로 이 가격이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호가가 있으면 호가까지 다 만들었고, 그래서 주거용뿐만이 아니라 비주거용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PIR이랑 주택구매력지수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동안은 뭐만 얘기했냐? 지역만 얘기했습니다. 시도나 시군구 기준으로 PIR이 얼마인지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어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냐면 개별 아파트의 PIR과 주택구매력지수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실질적으로 직접 관심 있는 아파트가 지금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데이터적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옥션 회사들처럼 경매 기능까지, 이 모든 기능들이 이제 6월 초중반에 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통합을 하면서 경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한 4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최소한 2배 이상 성장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월간 사용자가 이제 150만 명 이상 되는 이제 부동산 국민앱이 되지 않을까. 그 서비스를 어차피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요거 이용하려면 다 인터넷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리치고 모바일에서도 되나요? 앱이나 뭐 PC에서는 뭐 리치고.ai로 들어가시면 PC 화면으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요번에 추가되는 내용 중에 일부 내용들은 이제 부분 유료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경매나 뭐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되면서 제가 또 하반기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중개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있지만 뭐 건물이나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사실 중개인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데이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이 문화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빌라나 다세대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빌라에 지금 매매가가 얼마인지 전세가가 얼마인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가 2억이니까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낮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계약을 해야 역전세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역전세 문제나 그다음 부동산 이 가격의 어떤 불투명성에서는 많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투명하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무료니까 여러분 많은 서비스 이용해 주시고요. 또 뭐 많은 지역도 점검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한참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기사 인터뷰에서 또 100억대 뭐 부동산 자산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너무 많죠.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진 지 뭐 1년에서 2년 정도 된 시점에서는 뭐 어느 아파트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산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내려갔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건가요? 최소한 그럴 거고요. 또 이거를 갭 투자를 아마 대부분 갭 투자를 했을 거예요. 갭 투자를 했겠죠. 대부분 갭 투자를 아마 하셨을 거고, 그런 얘기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아마 쓰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100억이 뭐 더군다나 역전세가 나면 또 돈을 또 내줘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아마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상당히 아마 좀 지금 힘드시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잘할까, 아니면 현금 흐름이 괜찮으신 분들은 버틸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부동산도 또다시 자산 버블이 시작될 수 있는지랑,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위기 속에 있을 때 뭔가 부동산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떤 거를 좀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이제 부동산 끝났어. 앞으로 집을 왜 자꾸 투자 이렇게 생각하냐. 너네는 아직도 안 된다. 이렇게 댓글 남기던데. 참 안타깝죠. 부동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통화량 대비한 이 저평가 인덱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죠. 돈의 총량이 늘어날 거니까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고평가돼 있지만 얘가 다시 100% 근처로 오거나 100% 밑으로 떨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가 또다시 바닥이고 또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인구 뭐 이런 가지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통화량이 계속 증가를 하는지를
체크만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10년 이후에 자 지금 대한민국은 뭐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인구가 계속 늘었고요.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거는 2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만 세대수는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은 안타깝게도 세대수 증가율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늘고는 있지만 증가폭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즉 2030년대 한 중반 정도가 되면은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부동산 투자를 잘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었던 시기는 그런 시기는 거의 저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대 한 중반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여전히 세대수도 증가하고 통화량이 계속 늘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어떤 대세 하락의 기간이 끝나가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다가오는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 자,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요. 지속적으로 반복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운으로 돈 버는 거는 1000억을 벌어도 오래 못 갑니다. 네, 저도 그러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력에 근거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항상 세상은 소수가 리드를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소수 안에 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뇌피셜의 지배가 돼서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공부를 할 때고요. 만약에 투자적인 측면으로만 제가 제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조언을 드린다면 부동산 빅데이터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공부하십시오. 자, 부동산 빅데이터를 공부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앞으로 어떤 지역이 언제가 바닥이 올 거고 언제 이후로는 가격이 올라갈 거고 얼만큼 떨어질 거고 이게 다 보여요.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근데 경매가 좋은 건 뭐냐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올라갈지 어디가 위험한지 좋아질지 다 아는데 싸게 산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본 규모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아파트 위주로 이제 경매를 좀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자본 규모가 이제 조금 10억대 이상으로 조금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구분 상가나 건물을 노리세요. 이쪽도 앞으로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시면서 빅데이터와 경매로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엄청난 또 투자 기회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김작가TV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부동산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좀 연예인들의 이런 기사들을 제가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맞지만 이런 건물 같은 거 잘못 사면 어때요?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50억, 100억, 200억씩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일을 해서 벌려고 해봐요. 근데 이거 일반적인 사람한테도 똑같습니다. 2억, 3억 버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죠. 자, 그리고 10년 동안 그 돈 모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이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부동산 투자를 10년, 자,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죠.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은 단 한 주도 사지 마라. 자, 저는 이거를 조금 비율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10년에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한 번의 기회를 언제 쓸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년에 한 번에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 마지막 또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 달에 새롭게 또 런칭,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업데이트되는 리치고 서비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김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